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니까 힘들죠. 휴일도 없이. 자, 오늘 할 차례가 73쪽인가요?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부터죠. 자, 지난 시간에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갔었죠. 원래 이제 오늘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화폐 시간 가치까지인데요. 그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정부 개입 수단부터 토지 정책,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 그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정부의 개입 수단이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지 정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투자론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투자론 기초가 있긴 한데 투자론의 기초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 지레트 효과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익에 대해서 공부하고 위험 수익 관계 공부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죠. 아무튼 이게 오늘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했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지난주에 입지론부터 했나요? 했나요? 입지론. 입지론부터 했죠. 그래서 입지론은 이제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렇게 있는데 농업 입지론은 최근 10년으로 치면은 트윈의 위치 지대론이 계산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거 말고는 농업 입지론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거의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트윈의 위치 지대 계산하는 거를 조금은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지난 일요일 날도 했지만 이제 고전 학파는 잉여로 지대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서 남는 게 지대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쌀, 우유,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다가 생산비 빼고 19km 지점에서도 이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킬로미터당 수송비에다가 그 킬로미터를 곱해서 빼는 거. 그것이 이제 농업 입지론으로서는 딱 한 문제 나온 거예요. 계산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은 농은 그렇고요. 공업 입지론은 이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장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어라 요거죠. 이게 이제 그나마 최근에 계속 나왔던 것인데 지금까지는 최소 비용 이론만 나왔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최대 수요 이론이 등장한 거죠. 이건 반대로 이제 수요가 제일 큰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판매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는 똑같다면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다. 비용을 적게 하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좋다.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비용은 어디에다 공장 짓든 별 차이가 없더라. 근데 A라는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큰 소비지가 근처에 있고 B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소비지가 크지가 않다.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소비지가 큰데 가까이 공장 짓는 게 수요를 크게 해서 좋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이 이제 제일 할 게 많죠. 상업 입지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부터 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이제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봤어요. 평평한 곳에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고객들이 점포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있죠. 사방팔방 교통조건 똑같고 평평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점포들이 자신의 상권을 키워나가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커져가다가 서로 부딪히게 된다 그랬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영역을 침범을 해야 되죠. 원형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생기고 그것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정육각형이 된다 그랬죠. 정육각형이 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그건 다수 중심지에서는 그렇다. 근데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을 때에는 원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심지 형성 과정을 봤어요.
그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보고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무슨 형태다? 정육각형이다. 단일 중심지에서는 원형이다. 이건 다수 중심지고 여기는 단일 중심지고 뭐 이런 이제 형성 과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지 성립 조건 했죠. 중심지 성립 조건.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뭐가 더 커야 된다?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이런 얘기였고요.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 요구 규모죠.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재화가 실제로 그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로서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 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죠. 그리고 중심지의 계층성도 이제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중심지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중심지 간 거리는 점점 더 멀고, 상권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중심지의 계층성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론은 이제 이 중력 모형이죠. 중력 모형 하면은 여기 이제 레일리가 처음으로 주장했죠.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래서 요거는 중심지 상호작용을 본다 그래요. 중심지 상호작용.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거죠. 그 만물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처럼 만유 인력 법칙을 적용해서 레일리의 소묘 인력 법칙에서 이 당기는 힘은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뭐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인구 이렇게. 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주장을 한 이후로 허프나 컨버스 이런 학자들이 이걸 더 발전시켰죠. 발전시켰는데 컨버스라는 학자는 두 중심지 간 경계가 되는 위치를 찾는 공식을 만들었죠. 경계 지점에서는 유인력이 다 뜻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공식을 만든 사람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 경계 지점에서는 흡인력이 같다, 유인력이 같다, 뭐 이런 거고요. 이걸 더 발전시킨 사람은 허프죠. 그래서 레일리와 허프를 비교할 때, 요거는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봤다 그랬죠. 여기는 미시적 관점에서 봤고, 여기는 이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고요. 여기는 확률론적 관점에서 봤고요.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했고요. 그게 뭐로 차이 난다 그랬어요? 여기는 마찰계수, 마찰계수로 차이 난다 그랬죠. 또는 시간거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허프라는 사람은 다수 중심지를 봤어요. 경쟁 점포 수도 봤죠. 여러 개 중심지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두 중심지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허프고요. 그래서 중력 모형과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러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의 유형에서 집집 국산 전선편 이런 거 있죠. 점포의 유형 그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으로 보면은 지대론은 이제 토지 사용 대가죠. 농경지 지대론부터 했죠. 여기서는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지대 논쟁이 있죠. 즉 그 지대 논쟁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지대가 잉여냐 비용이냐 이거였죠. 고전학파는 잉여로 보고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죠. 그리고 고전학파는 이제 농업 생산이 배경이에요. 근데 이쪽은 이제 공업 생산으로 넘어가던 시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생산 요소를 보더라도 노자, 토지까지 보고 여기는 노자만 봤죠. 그리고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고 신고전학파는 인문적 특성을 강조했죠. 그렇게 이제 대칭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대 이론으로 들어가서는 고전학파의 차액 지대가 있고 또 위치 지대가 있고요. 두 개는 고전학파죠.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입찰 지대죠. 이거는 이제 도시 지대에 적용했죠. 위치 지대론을. 농경지 지대론을 도시 지대에 적용한 것이 입찰 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상공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 붙였을 때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게 바로 입찰지대론이죠. 자, 여기서부터 키워드가 뭐예요? 차익지대의 키워드. 비옥도죠.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지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가장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은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비옥한 토지는 유한하고 그런 이제 가정이 있죠. 그래서 최열등지와 그 우등지 사이에 이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는데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 지대도 이게 저 먼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저기 말씀드렸던 농업 입지론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먼 데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하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그런 위치가 있죠. 그런 곳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송비가 절약이 되고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데 저 먼 곳까지는 먼 곳에 가면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두 이론은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해야 하네요. 이런 데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땅도 지대가 존재하다는 게 절대지대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는 그 입찰지대의 뜻은 써낼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익이죠. 써낼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익이 입찰지대인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위치의 토지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총수입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빼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뭐까지 빼야 돼요? 정상이윤까지 빼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최대한이죠. 이 남는 최대한이 바로 뭐다? 이 최대 지불 용익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주면은 초과이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사도 그렇죠. 집을 살 때 4억 주고 사면은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저것 발품 팔고 알아보고 조사하러 다니고 시간하고 비용 들은 게 한 1,000만 원 된다면 그럼 4억 주고 사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생기면은 3억 9천에 써내면 돼요. 3억 9천에 써낼 것 같으면 그냥 사면 되죠. 섭섭지 않을 정도의 뭔가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섭섭지 않을 정도의 뭔가 떨어지는 게 뭐예요? 정상이윤은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4억짜리 집을 낙찰받는데 이것저것 발생한 경비가 1,000만 원이면 섭섭지 않을 정도의 이윤이 얼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4억짜리 집을 낙찰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 비용 발생했고 섭섭지 않을 정도의 이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한 3,000만 원? 그러면 얼마 써내야 되는 거예요? 3억 6천을 써내야 되죠. 그죠? 3억 6천을 써내야 섭섭지 않을 정도의 이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 욕심내서 3억 7천 써내면 비용 1,000만 원 발생하고 2,000만 원 밖에 손에 못 잡잖아요. 그럼 섭섭하잖아요. 섭섭지 않을 정도의 3천. 그게 뭔 이윤이라고요? 정상이윤이요. 그래서 3억 6천을 안 써내서 3억 6천을 써내서 낙찰이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더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그런 정도의 이윤을 빼고 남는 건 다 줘버리기 때문에 내가 얻는 초과이윤은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윤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지대가 뭐다? 입찰지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외에 준지대 이런 것도 있나요? 준지대, 경제지대. 준지대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예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예요. 토지 말고는요, 모두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맞나요? 하늘 아래 토지 말고는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도 특히 기계, 기구 같은 거, 이 기계, 기구 같은 것들은 영구하지 않잖아요.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산 요소한테 지불되는 지대를 준지대라고 해요. 준자 아시잖아요, 준자. 준공무원, 준부동산 하잖아요. 꼭 지대한테 지불하는 것 같은, 남는 거라면 남는 거. 토지한테 주는 것 같이 남는 지대인데, 토지는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대에 준해서 이 말이에요. 대신 토지는 영구히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영구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영구히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제지대는 그 자체를 뭐로 번역하라 그랬어요? 그 자체를 잉여로 번역하라 그랬죠. 요거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만 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에도 지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지대 자체를 잉여로 번역한다. 그래서 그 경제지대는 노동 공급 또는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많아요, 탄력적일수록 많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잉여가 경제지대가 많죠. 그래서 총수입은 이 경제지대와 뭐의 합으로 돼 있어요?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 이렇게 돼 있죠. 이전 수입. 다른 용도로 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기 위해서 최소한 줘야 되는 돈이 이 돈이에요. 요 정도도 안 주면 다른 데로 전용이 돼버려요. 그거를 초과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경제지대다.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 했어요. 그리고 뭐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런 것도 있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바꾸기가 쉽냐 어렵나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대체성이 높다. 이런 거 했죠. 안 했나요 혹시? 노자토에서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기도 하고 노동을 대체하기도 하는데 토지를 대체할 때는 고층화되는 거 보면 된다 그랬죠. 이 위로 고층화되면 고층화될수록 뭐예요?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고 낮으면 낮을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그러니까 3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고 1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토지 가격이 비쌀수록 그러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토지 가격이 비쌀수록 토지를 많이 대체하고 다른 생산 요소를 쓰는 거죠. 토지 가격이 상대로 싸면은 대체가 덜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했고요. 여기 지대론이고 그다음에 공간 구조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뭐를 먼저 해두는 거예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를 먼저 해놓고 뭐 준지대나 뭐 경제지대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먼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중요도가 낮은 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공간구조론에서는 동선다이죠.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동심원 이론은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죠. 이건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한다고 봤죠. 처음부터 이게 5개 원이 아니고 처음엔 2개 원인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성장한다고 봤죠. 그래서 제일 안쪽은 중심 업무지구, 그다음에 천의지대, 저소득 주거지대, 중상층,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요 이론이 누구의 영향받은 거예요? 여기 위치지대에 영향받았죠. 고립국 이론. 그러니까 고립국 이론은 여기도 영향 미치고 여기도 영향 미치고 근데 이게 특징이 뭐예요? 다른 도시와 교류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축이 없잖아요. 교통축이.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너무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죠. 이 선형 이론 특징이 축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축이 있는 쪽으로 더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이 변형이 돼서 우체골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한 건 뭐예요? 주택 지불 능력이에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교통축 근처, 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살고 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교통축이라기보다는 교통축 근처에 이제 도매 경공업지대가 있으면 그 근처에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이 살고 그러니까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중급자 지대는 그 사이에 자리 잡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여기 이제 선형 이론이고요. 요 선형 이론도 하나의 뭐 좀 발전시키긴 했지만 도시 발전 형태를 그 추세를 보여주기에는 좀 미흡해서 얘네들은 핵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현대 대도시들은 이제 핵이 여러 개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 해서 등장했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뭐 이렇게. 요거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 요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는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4가지. 동종업종의 직접 지향성, 이종업종의 분산 지향성, 그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위치나 시설 근처에.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안쪽에, 낮은 업종은 외곽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공간 구조로 인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입, 정책론 했나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뭐, 잡다한 것이 있긴 있었죠. 뭐, 잡다한 것이 있었긴 하지만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한 번 정도 설명드린 거니까. 정부의 개입 들어와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있죠. 개입 필요성. 그리고 하나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이렇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개입 필요성은 다시 둘로 나눠서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 실패는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시장 실패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죠. 외공불비 했죠. 외부 효과, 공공재. 외부 효과, 공공재, 또 뭐가 있었어요? 불안전 시장,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 자체를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재작년인가 질문해서 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요 항목들 4개를 써놓고요.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 놓고 다음 중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불안전 정보라고도 하죠. 불안전 정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외부 효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험에 더 자주 등장하는 거죠. 10문제가 출제되면은 5문제는 외부 효과예요. 그만큼 외부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두 문제가 공공재고, 얘네들은 이제 지문으로 나오죠. 이 시장론에도 나올 수도 있고, 지문으로 나와서 이게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또는 뭐 시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달성 못한다. 또는 가격이 왜곡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장 실패 이런 말 나올 때는 뭔가 가격이 왜곡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 뭔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넘겨 짚어서 생각해도 돼요. 원래 시장 기능이라는 게 가격 기능이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이제 마스크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이거 예를 들기에는 정말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금방 와닿거든. 가격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 올라가면은 마스크 만들어 봐야 별 돈이 안 되는데 누가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안 만드는 거죠. 필요한 물건인데 안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왜곡이 돼요?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줘야 이게 만들어서 이 시장에 제품이 출하될 텐데, 가격이 제대로 안 올라가면은 돈 안 되는데 누가 그 부직포 같은 것들을 마스크 만드는데 보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격 기능과 시장 기능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왜곡된다, 이 소리는 뭐가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왜곡된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원 배분 이 기능을 가격 기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실패한다, 이 소리는 가격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 외부 효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부 현상이 나타나면은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 외부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정의 외부 개입할 필요 있습니다. 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식으로 개입한다 그랬어요? 보조를 해서 개입하는 거고, 이때는 규제를 해서 개입하는 거고, 이게 다 개입인 거죠, 이게. 개입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 이런 성질이 있죠. 이런 성질들 때문에, 특히 얘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소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해야 돼. 이런 거는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불안전 시장, 요거는 이제 독과점이 문제죠. 얘네들은 이제 담합을 하거나 해서 생산량을 줄이니까 얘네들도 과소 생산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되고, 불안전 정보, 비대칭 정보도
가격이 왜곡되게 하니까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는 더 중요해서 정의 외부, 부의 외부 또 나누었잖아요. 정의 외부, 부의 외부 해서 얘네들이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특징이 얘네들은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에요, 제3자에게요. 제3자에게 이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이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주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정의 외부의 경우. 편익으로 얘기하면은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근데 비용은 개인만 지불하니까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핀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Please in my front yard. 앞들에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이게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사적 비용보다는 뭐가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이때는 이제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때는 님비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있긴 한데 반드시 개입해야 되나요? 할 때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자기네들끼리 거래해서 내부화되는 방법도 있어요. 또 특히 부의 외부와 관련해서 무슨 방법도 있어요? 코주 정리도 있죠. 코주 정리해서 오염물질 배출권을 개인한테 줘서 그 개인이 거래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코주 정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있죠. 옆에 생태공원이 조성될 때, 옆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인근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시멘트 공장이 생기면 수요가 감소하고, 시멘트 공장을 규제했을 때 인근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규제받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급이 감소한다 했죠. 규제받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 근데 그게 규제받는 것이 시멘트 같이 이렇게 건축 자재 시장일 경우에는 주택 건축 시장에서도 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 것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정부 시장 개입 수단이죠. 지금 이 개입 필요성의 내용이 많죠. 이 외부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개입 수단은 뭐예요? 이거는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개입 수단은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직접적 개입도 있고 간접 개입도 있고 뭐도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죠. 이 항목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임대료 규제. 자, 정책론에서, 주택 정책에서 하는 임대료 규제나 또는 분양가 규제도 들어가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만 나왔어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는 토지 비축제도 있죠. 토지 비축하려면 시장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협의 매수하고 매수가 안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용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이건 수요자 역할이고, 공급자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 있고, 또 뭐가 있죠? 공영개발 있잖아요. 공영개발 있잖아요. 공영이 바로 공영. 공영이 바로 정부가 운영한다 이 말이잖아요. 공영. 민영은 민간이 운영하고, 공영, 정부가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뭐가 더 있다고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라고 할 때 이쪽으로 개입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개입하는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는 수량 통제라 하고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는
가격 통제라 하는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가격 통제 이쪽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수량 통제는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 직접 개입인 거예요.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이런 개입이 아닌 거죠. 이런 개입이 아니고 어떤 개입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해요.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 자체는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시장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종 지원이나 보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임대료 보조를 해요. 보조를 해준대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해도 내가 그냥 뭐 계속 똑같은 규모로 그냥 살면 뭐 또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 깎아준대요.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죠. 기왕이면 지금 사면은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반드시 더 산다는 보장은 없죠. 그 결국은 사는 거는 민간이 사는 몫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 개입이 된 거예요. 수요 공급 자체는 누구한테 맡기니까? 시장에 맡기니까. 이런 지원 보조 또는 뭐 세금 깎아주거나 또는 부담금 깎아주거나 더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고, 이거 섞어놓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섞어놓고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는,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거.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각종 이제 계획 규제거든요. 각종 계획 규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계획에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국계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 건축 규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토지 이용 규제예요. 이거는 한 번도 시험에 그 내용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지문으로 한번 언급된 적만 있었고요. 그 내용을 물은 거는 요놈들이에요. 근데 분량이 얼마 안 되죠. 출제 비중은 물론 이쪽이 더 커요. 이게 더 많이 출제됐는데 분량으로 따지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자주 질문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그 73쪽에 그 직접적 개입 중에 하나인 토지은행제도 있죠. 토지은행제도는 또 따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토지비축제도. 토지비축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하죠. 담당은 이제 LH공사에서 하는데, 요걸 이제 비축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공공개발용이 있고요. 하나는 수급조절용, 요렇게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요렇게 해서 차이점이, 얘가 키워드예요. 얘는 수용이 돼요, 수용이. 얘는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 선매, 뭐 이런 것들이 다, 양쪽 다 돼요. 협의 매수나 선매,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수용이 요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예요. 요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공공 필요에 의해서만 수용할 수가 있어요. 공공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수용을 못 해요. 단지 그냥 수급 조절용일 때에는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 필요라는 게 뭐예요? 뭐 청사를 짓는다거나 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목적이 있어야 수용이 돼요. 근데 단지 수급 조절 목적으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우리 헌법 23조에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두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앞에 반드시 공공필요가 있어야 돼요.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용, 사용, 제한. 이때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공 필요가 없으면 수용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되고 제한도 안 돼요. 공공 필요에 의해서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수용하고 사용인 경우에만 보상 규정이 있어요. 강제 수용, 강제 사용일 때만. 제한일 때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 보상 규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상 규정이 있으면 굳이 개발권, 양도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발권, 양도제라는 아이디어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권을 줘서 이 개발권이 개발 가능한 다른 지역에 팔릴 수 있도록 해서 보상받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더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비축 유형으로 그렇고요. 이건 비축 수단에서 비축 수단에서 이쪽은 수용이 되느냐 수용이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 있죠. 장단점. 장단점 3가지 정도씩 체크하면 돼요. 이거 미리 비축한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비축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쌀 때 미리 사두는 거죠. 쌀 때 미리 사두면 나중에 공급할 때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지 않나요?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미리 사두면은 쌀 때 사두기 때문에 이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누구 거예요? 정부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가 돼요. 국가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수가 돼요. 그리고 미리 사갖고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죠? 미리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데 미리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 수용을 하더라도 미리 계획에 따라 수용을 하는데 이거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미리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훨씬 더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리 사두니까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미리 사니까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 문제, 관리.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해요?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미리 산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거기에다 돈을 묶어놔야 되죠. 거기 돈을 투입해놔야 돼요. 정부 재정을 거기에 잠궈놔야 돼요. 뭐예요? 막대한 매입 비용이 묶여 있어야 돼요. 한두 필지를 그렇게 비축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양을 비축을 해야 비축이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막대한 비용을 거기에 묶어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직접 개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직접 개입 중에서도 무슨 개입이었어요? 약간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멀쩡한 시장에 큰 손이 들어가가지고 비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투기를 조장해,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지금 쓰는 걸 보면은 이렇게 문장을 길게 안 쓰죠, 제가. 표현을 간단하게 하잖아요. 표현을 간단하게 한다는 건 핵심되는 내용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한 가지.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길게 설명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기억할 때 짧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투기를 조장한다. 뭐 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불법 점유.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짧게 기억하면 훨씬 기억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시면 이제 토지 정책이죠. 자,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지구제고요. 지역 지구제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좀 쉬고 할까요?